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의 꺼진 가로등 아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구는 며칠 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마치 하늘이 쏟아붓듯 이어지는 폭우였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흐느끼는 듯했으며 오전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밤늦게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때로는 잦아들었다가 다시 굵어지기를 반복했고 습하고 축축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9시 즈음이었고 모든 수업을 마치고 학원 건물을 나섰을 때는 온몸에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데도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편의점에 들러 음료라도 하나 사 마셨을 텐데 추위에 몸이 으슬으슬 떨려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손이나 녹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몇 개쯤은 켜져 있어야 할 텐데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고장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중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학생.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묻습니다. 저기, 205동이 어딨지? 그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205동이요? 이 골목 끝까지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나와요. 그는 제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사를 전하지도 않고 곧장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향한 방향이 설명한 방향과 정반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쪽 말고 반대쪽인데요. 저는 낮게 혼잣말을 했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상한 아저씨네 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다시 옮기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 탓인지 평소보다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분명 저를 따라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꺼진 가로등, 그리고 계속되는 빗소리.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느낄 상황이었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걸음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도 유지한 채 계속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속도를 높여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그 속도를 맞추듯 똑같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점점 공포로 번졌고 저는 어느 순간 혹시 유괴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순간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발소리는 저와 거의 나란히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쫓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로 인해 젖은 바닥, 미끄러운 신발, 그리고 잔뜩 젖은 옷. 그럼에도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도망친다기보다는 살기 위해 도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발이 바닥을 짓누르는 느낌이 계속되던 그 순간 드디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몸을 틀어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따르던 발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묘한 정적이 귀를 감싸고 저는 그대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입구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온통 흠뻑 젖은 채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따라오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 밤 대구에 꺼진 가로등 아래를 걷던 저는 확실하게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귀를 속인 비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초인종 너머의 공포. 도시는 언제나 어둡고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조차 모르고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침이 되어도 이불을 걷지 않았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저녁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윤철도 그런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늦은 퇴근, 기계적인 생활, 무감각한 감정. 그의 일상은 기계적이면서도 차가웠고 그 속에 파묻혀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의 곁에 있었던 그녀, 정희만이 유일하게 그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언젠가부터 무뎌졌고 다툼이 잦아졌고 욕설과 침묵이 번갈아가며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윤철은 정희를 죽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착했습니다. 비닐로 정희의 몸을 칭칭 감싸 숨구멍 하나 남기지 않았고 그녀의 몸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철이는 다음 날로 미뤄두었고 집은 그 어떤 외부 침입도 허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잠가두었습니다. 윤철은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모든 것이 그저 끝난 일이란 믿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돌아온 그를 맞은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침대 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CCTV가 없는 오래된 원룸 건물. 현관문은 철저히 이중 잠금이었으며 창문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체가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손으로 감았고 비닐 틈새 하나도 없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질식했을 거야. 분명히 죽었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닐까, 혹은 다른 곳에 숨겨뒀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니, 그럴 리가. 시체를 훔쳐갈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아니면 살아나서 나간 거야. 그런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다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차례로 버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닐에 감긴 채로도 생존해 있었고 그 틈으로 아주 가까스로 숨을 이어갔으며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빠져나갔다는 가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유일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철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정희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가 공들여 짜온 모든 계획은 단 몇 마디 진술만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생각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로 나가자. 일본 스시마 섬에 관광 가는 첫 배 타고 들어가면 일단 눈은 피할 수 있어. 그는 그 길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철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온몸이 굳고 심장은 목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 손에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던 F킬라통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고 있을 무렵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서 있는 얼굴을 본 윤철은 얼이 빠져 F킬라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옆집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집을 착각했네요. 윤철은 한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상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였고 그는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자신의 감정을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허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윤철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건들의 위치, 냉장고 위의 자석, 현관 매트의 색깔. 하나하나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율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붙은 번호는 203호였습니다. 윤철의 집은 바로 옆 202호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정희의 시신을 202호 침대 밑에 숨겨두었고 자신은 203호로 잘못 들어왔으며 그 옆집 여자는 집에 들어가려다가 이상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기겁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시체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는 것. 하지만 문제는 202호, 즉 자신의 집이 잠겨 있었고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철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샤워기에서 흐르는 물줄기 소리. 옆집 여자가 윤철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집엔 여자용 가운이 없는데 그럼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건 대체 어디서 난 거지? 그는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내려갔고
그제야 1층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것이 경찰인지 구급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출소로 달려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어떤 피할 구멍도 변명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삐뽀삐뽀하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1동 앞에 멈춰 섰고 구조대가 들 것을 들고 바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윤철이 들었던 사이렌 소리는 그를 잡으러 온 경찰이 아니라 단순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모든 자백을 마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및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옮겼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친구와 메이플 스토리. 그 시절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저희 또래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교실 전체가 게임 하나에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게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친구가 권하는 바람에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내 빠져들었습니다. 그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시간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머릿속은 캐릭터의 레벨업과 아이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은 게임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의 꾸중이 이어졌고 결국 게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밝고 명랑했으며 집안 형편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덕분에 친구도 많았고 저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우리는 주말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컴퓨터 게임을 함께하거나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를 빌려보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오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일은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집 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된 그 전화에서 친구는 별일 없으면 끊어라라며 냉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 친구의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그래, 잠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대화. 그 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친구 어머니의 말.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혼자 외로운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친구의 옆자리에 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걸까? 아니면 무시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이 친구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잘 보냈나?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너희 집 못 가서 좀 심심했어. 아, 어제는 미안. 게임하느라 좀 바빴다. 그 친구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밤을 새우며 2차 전직을 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뭐라고 안 하시나?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별 상관 안 하셔. 자유롭게 놔두셔.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게임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친구가 나 먼저 간다. 피방가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열심히 해라라고 웃으며 대답했고 그렇게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저희 집으로 친구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우리 애 못 봤니? 아니요. 학교 끝나고 저는 바로 집에 왔어요. 학원에도 없다고 해서 어디 간 걸까? 저는 그제야 낮에 친구가 말했던 피방 간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PC방에 간다고 하던데요. 친구의 어머니와 저는 집 근처 PC방을 하나씩 돌며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PC방에서 결국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속에 빠져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어머니의 외침에도 친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차 왔다.
보호자 동의서 좀 써줘. 나 좀 더 하고 싶어. 저는 친구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아이의 뻔뻔함 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조용히 본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벌떡 일어나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왜 엄마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게임을 방해하냐. 앞으로 내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라. PC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친구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조용히 나가며 저의 어깨를 툭 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부축해 저희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서 한참 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PC방 요금은 제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돈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는 그 일이 퍼졌습니다. 걔가 엄마를 때렸대. 진짜야? 메이플 하다가 그랬다더라. 사건의 목격자였던 저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친구의 핸드폰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목사의 경고. 김미진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이제 막 세상을 떠난 가장 가까운 친구. 승미의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미야, 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승미야. 하얀 국화꽃 향이 가득한 빈소 한가운데에서 김미진은 유족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며 3일 동안 친구의 마지막을 곁에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문객 사이에서 미진은 단 한순간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장례 마지막 날 아침, 그녀의 매니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오락 프로그램 녹화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슬프시겠지만 더 이상 방송을 펑크낼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저도 미진 씨를 더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미진은 황급히 고개를 들고 울먹이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제 가장 소중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와중에 웃으라고요. 너무하시네요. 오늘은 장례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발 마지막까지만 함께하게 해주세요. 매니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꼭 마음을 추스르시고 와주셔야 합니다. 네, 알아요. 저도 연예인이니까요. 미지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친구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속 친구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더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미지는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무거웠고 정신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익숙한 길을 따라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여봐도 늘려봐도 그 차는 꼭 붙은 듯 미진의 차량 뒤를 따라왔습니다. 뭐야? 스토커? 이 시점에 그녀는 지친 마음을 누르며 운전대를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검은 차량은 더욱 기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앞 라이트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며 미진의 주의를 끌듯 따라붙었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 겨우 숙소에 도착했을 무렵에도 그 차량은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미진이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그 차는 숙소 근처에 멈춰 있었고 그녀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는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왜 저래? 대체 뭐야? 미진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매니저와 함께 방송 촬영을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니저는 차량 앞 유리창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진 씨, 이거 종이인데 무언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미진은 종이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펼쳐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듯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당신 차량과 같은 방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차 뒷좌석에 커다란 낫을 든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라이트를 껐다 켰던 겁니다. 혹시
무사하신가요? 미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차 뒷좌석은 정말로 비어 있었던 걸까요? 그날 그 검은 차가 따라온 이유는 정말 단순한 위협이었을까요? 김미진은 숨을 멈추고 어제 저녁 차 안에서 들리지 않았던 무언가의 기척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정말로 혼자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사라진 공사장. 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진수환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여름방학 중 어느 지독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정도 없고 심심하던 차에 중학교 3학년 일진들과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한판 하기로 했습니다. 복장은 편하게 입었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운동화 하나 꿰차고 슬렁슬렁 학교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몇몇이 모여 있었고 내 모습이 보이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수환이 왔냐? 느려 터져가지고 언제 오나 했다. 그건 철원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학년 전체에서 알아주는 존재입니다. 철원이는 나보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심지어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그를 보면 괜히 경쟁심이 생길 법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이였습니다.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준비 운동을 하던 중 중3 일진인 화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까 오면서 아파트 생긴 거 봤냐? 아파트. 철원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아파트? 화진이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약 500m쯤 떨어진 지점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공사한 적도 없는데 아파트가 생겨? 현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쳤습니다. 현수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데 말은 직설적이고 가끔 과격합니다. 그 말에 화진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짜야. 멀쩡히 없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생겨 있었어. 에이, 뻥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말들이 오가며 분위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때 철원이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우리 직접 가서 보면 되겠네. 나도 바로 동의했습니다. 마침 운동이고 뭐고 다 귀찮아지던 참이기도 했고 괜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같이 갈 사람 없냐? 철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녀석이었고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나는 화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쟤 누구냐? 처음 보는 애인데. 화진이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철이야. 그냥 심부름 시키려고 데려왔어. 그 말과 동시에 화진은 은철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눈치 없는 새끼, 뭔 낯짝으로 끼어드는 거야? 그 말에 은철이는 움찔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그 아파트 봤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화진이 다시 짜증을 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러자 철원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 어차피 인원 많으면 더 재밌잖아. 화진은 마지못해 수긍했고 은철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이가 곧장 물었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했단 거냐? 은철은 입술을 잘근거리며 말을 골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긴 건 분명한데 거기 사람이 없어요. 창문마다 커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나는 건물이에요. 마치 빈 무덤 같달까. 우리 모두 그 말을 듣고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여름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 순간에는 기온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진짜로 가보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 우리는 곧장 학교 담장을 넘어 그 아파트가 있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은 단지 심심풀이 축구 한판에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사건의 문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언가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훗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아파트에 갔을까? 6번째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꽤 독특한 학교였습니다. 흔한 여고들과는 달리 이곳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도입한 학교였고 국립국악고보다 먼저 그 전통을 실천한 학교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같은 재단의 여중을 졸업했습니다. 두 학교는 마주보고 서 있었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교문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입학하기 몇 해 전 여름방학 첫날 있었던 수련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학년이던 한 선배가 바다가 보이는 경남의 청소년 수련관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선배는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 실족했고 안타깝게도 물속으로 사라진 후 다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학교는 모든 여름 수련회를 1학년에게로 바꾸었고 바닷가가 아닌 산이 있는 수련관으로만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나 역시 1학년 여름 수련회를 경남 의령의 산중 수련관에서 보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후 또 다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A와 B라는 쌍둥이 자매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A 선배는 당번이라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던 길이었고 우리 고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맞은편의 여중 앞 횡단보도에서는 B 선배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역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자매는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학교를 향하던 중이었으며 전혀 다른 운전자에게 동시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또 몇 해가 지나고 내가 입학하기 바로 전 해의 일입니다.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전국 규모의 고교 문학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글을 잘 썼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배려하며 지켜보고 있던 와중 어느 날 조퇴하겠다고 조용히 말한 뒤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18, 생의 봄이 채 오기 전 그녀는 삶을 스스로 정리했고 남긴 마지막 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입학한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던 첫날의 일입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니 복도에서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2학년 선배 2명이 방학 전날 밤에 함께 귀가하다 철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기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선배는 기차가 수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숨진 선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고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은 선배는 도서관 도서위원이었고 평소 자주 얼굴을 보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도서위원이었던 다른 선배들은 비통함의 말을 잊지 못하고 교실 안에서 눈물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한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이어폰을 낀 채 공사 중인 건물 옆 빈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떨어진 합판 더미가 학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그 학생 역시 2학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없는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유독 2학년이었던 학생들만이 사고와 죽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뒤 학교를 졸업한 우리 사이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라디오 방송에 실리게 됩니다. 그 라디오는 여고생들이 야자 시간에 즐겨 듣던 사연 속의 코너였고 어느 날 누군가 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사연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방송을 들은 친구는 그 사연이 나올 때 청취자들의 반응이 매우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들 중 몇 명은 방송 도중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거나 갑자기 라디오가 꺼졌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후 학교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조례가 있던 날 한 학생이 교가를 부르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사연을 라디오에 보냈던 당사자였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는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2학년만 죽어나가는 것일까? 사고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원혼이 만들어낸 반복된 재앙이었을까? 마치 2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정해진 듯 데려간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학교 교정에는 곽낙원 여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시래기 바구니를 들고 선체 조용히 학교를 바라보는 동상은 낮에는 아무런 존재감 없이 배경에 스며들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확히 자정이 지나면 동상이 학교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야, 밥 묵어라. 그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있다 했고 어떤 아이는 시래기 냄새를 맡았다며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또한 우리 학교에 얽힌 오래된 괴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는 이상하게도 2학년이라는 공통된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올드시티의 실험실. 2007년. 악성 댓글과 비방, 조롱과 욕설로 뒤덮인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병소처럼 국가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는 희생자를 모욕하는 말들이 넘쳐났고 익명의 가면을 쓴 이들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명 연예인들이 늘어날수록 그 원인이 악플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듯 보였으나 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한 방법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설립된 특수 전자감시국. 그 안에서 운영되던 프로젝트 코드명은 좀비 프로젝트. 본래 군사생체 병기 개발과 관련된 폐쇄 계획이었지만 2006년 말 청와대 내부에서 상부의 지시로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인간 실험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AI 필터링 알고리즘이 24시간 내내 웹사이트, 뉴스 댓글,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을 분석하며 기준치 이상의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매달 상위 50명을 선별한 뒤 가족에게는 비공식적으로 12억 원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대상자는 실종 처리된 채 실험구역 올드시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신희준입니다. 당시 나이는 19. 낮에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적당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밤에는 키보드 앞에 앉아 인터넷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뉴스 기사 또는 유명 연예인의 실수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인터넷 소설 하나를 두고도 분노했고 저는 그 감정을 댓글이라는 형태로 해소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을지 말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익명이고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탈레반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 적었습니다. 죽어도 싸다. 그리고 익숙한 흐름대로 사람들이 제 댓글 아래에 답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든 분노하든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관심. 그것이 저에게 가장 강력한 쾌감이었으니까요. 몇몇 천예인 기사에도 무심코 악플을 달았고 어떤 카페에서는 작가들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도 나쁘지 않았군. 그렇게 키보드를 닫고 새벽 2시가 되던 시각 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자야겠네. 그러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침대에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팔을 비틀리며 붙잡힌 채 거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났으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뒤틀며 다른 방 문을 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는 아무런 창문도 온기도 없는 시멘트 바닥 위였습니다. 팔에 멍이 들고 허리는 부어 있었으며 몸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차가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낯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실처럼 생긴 공간에 약 5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고 복장도 각기 달랐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중년, 노인까지 구별 없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 대체 어딥니까? 곧이어 또 다른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혹시 몰래카메라야?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앞으로 나간 40대 남성은 곧 머리채를 잡힌 채 되밀려왔고 그 뒤를 따라 총기를 소지한 군인 10명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그저 우리를 내려다보는 눈빛만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중년의 남자 한 명. 검은 정장에 깔끔한 구두, 회색빛 선글라스, 단정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청년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10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비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가 튀고 청년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공포에 질린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격성과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이며 정부는 그에 따라 여러분을 조치하기 위해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안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악플을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잡아왔단 말입니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악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고의적으로 타인을 향해 정신적 상해를 입혔고 그 결과 어떤 이들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는 당신들 같은 자들을 수용하고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름하여 올드시티. 군사 실험용 마을이죠.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마을 안에는 좀비화된 실험체들이 돌아다니며 우리는 그들을 피하며 일주일을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험이 실패할 경우 여러분은 죽게 되겠지만 그건 이미 각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에게는 사망 후 7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12억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훌륭한 금액이지요. 이후 벌어진 일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동, 탈출 시도, 살해, 절망, 협력, 배신, 눈물, 비명, 침묵. 하루하루가 죽음의 문턱에서 줄타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괴물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필요할 땐 웃으며 협력하다가도 식량을 위해 상대의 등을 찔렀습니다. 7일이 끝났을 무렵 생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입한 약물과 일주일간의 극한 스트레스, 공포, 살해, 그리고 생존은 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다만 하나는 기억합니다. 남자가 마지막 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실험 성공입니다. 당신의 증오심과 생존 본능은 우리의 예상을 넘겼습니다. 곧 당신은 두 번째 프로젝트의 핵심 피실험체가 될 예정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아주 완전한 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년 누군가가 악플을 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좀비 프로젝트의 다음 실험실로 오기를. 그리고 저처럼 완벽한 좀비가 되기를. 8번째 이야기, 거꾸로 달린 얼굴.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실내에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더웠고 에어컨은 고장 난 채 바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밤 공기라도 쐬자 싶어 문을 열고 나섰고 그렇게 혼자 조용한 골목을 따라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드물었고 간간히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요한 풍경 속에서 공원 반대편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보기에도 독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만세하듯 두 팔을 위로 든 채 마치 체조하듯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하던 건강체조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밤중이긴 했지만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공기 맞으며 운동하는 사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비정상적으로 긴 팔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키는 크지 않았는데 팔만 유난히 길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치 비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명백히 그 기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신체적 결함이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저의 신조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그런 경우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대낮에는 시선을 의식해 외출을 꺼리다가
밤이 되어야 비로소 조용히 운동을 하러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괜한 미안함 같은 것이 생겼고 저는 괜히 오해하지 않으려 애쓰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팔을 휘두르듯 흔들며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원을 그리듯 걸으며 방향을 틀더니 어느새 그가 돌고 있는 경로의 종착지가 제가 있는 위치와 맞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그대로 이 자리를 피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걱정되었고 그렇다고 마주보기엔 너무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공원 가장자리에 구석진 그늘에 잠시 몸을 숨기듯 서 있기로 했습니다.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변을 흘깃거리며 그 사람이 나를 못 본 것처럼 행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내는 기이한 분위기에 호기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닥에 늘어진 가로등 불빛이 그 사람의 형체를 점점 또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불쾌함과 경악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가 흔들고 있던 것은 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거꾸로, 정확히 말하면 물구나무를 선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흔히 보는 물구나무 걷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완전히 땅에서 띄운 채 두 손으로만 중심을 잡고 다리를 하늘 위로 휘두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했던 것은 그의 머리 위치였습니다.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면 머리는 아래로 향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머리는 거꾸로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기라도 한 듯 얼굴이 위쪽을 향하고 있었고 땅바는 수직으로 썬 다리 사이에 정상적으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머리를 아래에 두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머리가 위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똑바로 정확히 제 위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묘한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더니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리를 휘두르며 손으로 땅을 짚고 그대로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을 돌려 집 쪽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허파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밤중에 혼자 산책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그 존재가 사람이었는지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얼굴이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묘하게 비틀린 인체가 내 쪽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9번째 이야기, 초콜릿의 유혹. 늦은 오후,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락기 소리가 멎는지 오래였고 텔레비전은 정적을 머금은 채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배를 어루만지며 소파에 앉아 투덜거렸습니다. 나, 배고프다. 엄마, 먹을 거 없어요? 간식 같은 거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요 앞 편의점 가서 사와. 나는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항상 거기 놓여있는 돈은 엄마가 간식 살 때 쓰라고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가자 저녁 바람이 살짝 부는 골목길이 나를 맞았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인사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은 예전부터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열대를 하나하나 훑던 나는 구석 진열대 아래쪽에서 처음 보는 초콜릿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포장지 위엔 금색 글씨로 노아르엔이라고 쓰여 있었고 뒷면엔 낯선 문양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응, 이거 처음 보는데. 나는 초콜릿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계산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 초콜릿 새로 나온 거예요? 알바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들어온 신제품이에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중독성도 있고요.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없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초콜릿 포장을 찢었습니다. 포장지는 질긴 재질이었고 안쪽에서 고동색 빛깔의 단단한 초콜릿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히 퍼지는 달콤한 향과 촉촉한 질감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 맛은 내가 살아오며 먹어본 어떤 초콜릿보다도 강렬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씹는 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나는 그 맛에 도취된 채 나머지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초콜릿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저금통을 꺼내어 깨뜨렸고 남은 동전 중에서 다시 1,000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맛있죠? 많이 사가세요. 알바생의 인사는 가볍게 무시한 채 나는 초콜릿 2개를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짧은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어 초콜릿을 걷는 도중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초콜릿을 사 먹었습니다. 밥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고 간식이며 음료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 초콜릿만이 내 입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자 나의 몸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뱃살은 툭 튀어나와 걷는 것도 힘들었고 피부는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초콜릿이 떨어지면 나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엄마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초콜릿을 더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엄마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성훈아, 이대로는 안 돼. 병원에 가자.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엄마랑 병원에 가보자. 나는 말없이 바닥에 앉아 초콜릿 포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퇴근한 후 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벽에 작은 간판 하나 걸린 허름한 건물. 그곳엔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나를 건넸고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는 가운데 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졌습니다. 눈은 감기기 직전이었고 귀만 또렷하게 소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이렇게 실험체를 직접 제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팀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새로 개발한 NTH 중독 약물, 그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약속대로 여기 1억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 아이는 어차피 골칫덩어리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려서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마지막 남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초콜릿의 단맛은 이제 입안에서 사라졌고 내 삶도 그와 함께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실험실에서 또 한 명의 실험체가 새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은 복수. 넌 내 꿈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게 너의 죄야. 그는 입술을 단단히 다물고 또박또박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말은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여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온몸이 떨렸고 입술은 벌벌 떨렸다.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했지만 노끈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의자와 그녀가 하나가 된 듯 몸부림 하나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에 쥔 칼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칼끝은 아주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시간이야. 그는 칼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고 그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외쳤다. 잘못했어. 제발 다가오지 마. 부탁이야. 제발, 제발 살려줘.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그는 침묵 속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연민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있을 뿐이었다. 재아 씨, 제발 사랑해. 내가 어리석었어. 이러지 마. 그녀는 이제 체념한 듯 그의 발치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약해졌고 숨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참을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었다. 더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안. 그러길래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잖아. 그는 낮게 중얼이며 칼을 들어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전에 일이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박재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변호사였고 사법시험을 전국 2등으로 합격한 인재였다.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외모였다. 코는 낮았고 눈은 작고 옅었다. 입은 얇고 이목구비는 흐릿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외모가 좋지 않기에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겠다는 강박이 생겼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한 여자가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은경연이었다. 그녀는 풍만하지도 키가 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그의 눈에는 사슴처럼 순하고 깊은 눈동자가 모든 것을 삼키는 듯 보였다. 그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기요. 그녀가 묻자 그는 급히 정신을 차렸다. 예,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왜 그렇게 빤히 보시죠?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녀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이런 곳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은 그에게 마치 초대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녀와 연락을 이어갔고 함께 식사를 했으며 영화도 보았다. 그는 연인이라 믿었다. 그녀는 손을 잡는 일조차 조심스러워했고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믿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내어주었다. 자동차를 사주었고 새 아파트를 계약해 주었다. 가전제품도 최고급으로 채워주었다. 그녀가 말만 하면 뭐든지 갖다 바쳤다. 그는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었다.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갈 날들을 상상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말했다. 재아씨, 미안해. 나 결혼해.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엔 자신과 결혼한다는 말로 착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좋은 친구였지.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음을 깨달았다. 증오가 심장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축하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음료에 미세한 약품을 섞었다. 그녀는 몇 분 뒤 의식을 잃었고 그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철제 의자에 그녀를 묻고 노끈을 단단히 감았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그는 말없이 칼을 들었고 그녀는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발포한다. 형사들은 안에 들어섰고 모든 상황을 멈춘 듯 바라보았다. 여자는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었고 남자는 그녀를 껴안은 채 죽어 있었다. 형사 하나가 그의 맥을 짚었다.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의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시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구조대는 그의 팔을 절단해 떼어내야 했다. 그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며칠 뒤 격리병동을 나온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환자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참 예쁘게 생기셨던데.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무서운 기억에 잠식된 듯하더군. 시체와 함께 사흘을 지낸 젊은 여자야.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가 바라본 병실 안에는 침대 한 귀퉁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11번째 이야기, 자취방 천장에 붙은 얼굴. 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겨우 잦아들 무렵이었다. 나는 H대학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연립주택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 인근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고 밤이 되면 개 짖는 소리가 어둠 사이로 울리던 그런 동네였다. 나는 A학과 학생이었고 과특성상 제출 과제가 유독 많은 편이었다. 학기 중반이 넘어갈 무렵이면 매주 두세 개의 과제가 쏟아졌고 나는 그날도 늘 그랬듯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간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날은 이미 깊었고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에 지친 눈을 잠시 쉬게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찾으려다 외투 속을 더듬던 손이 멈췄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제 귀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액정을 확인해보니 발신자는 K. 같은 과에 다니는 녀석이었다. K와 나는 교내에서 서로 아는 사이는 었지만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 단둘이 어울려 본 적도 함께 식사를 해본 기억도 없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 시각 그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불안한 예감을 일으켰다. 수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K의 목소리는 뭔가에 쫓기듯 떨려 있었다. 미안한데 지금 너네 집에 가도 되겠냐? 이상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되묻자 그는 숨을 들이키듯 말끝을 이었다. 사실 지금 너네 집 문 앞에 있어. 문 좀 열어줘.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자 초점 없는 눈으로 문 옆에 쪼그리고 앉은 K의 모습이 보였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고개는 들지 않고 벽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찬장에서 아껴둔 믹스커피 2봉지를 꺼내 따뜻한 물을 부어 타주었다. 그는 그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듯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작게 중얼었다. 나 봤어. 뭘 봤다는 건데? 귀신.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나는 차마 그러진 못했다. K의 낯빛은 심각했고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포에 젖어 있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며칠째 밤샘 작업을 계속하던 K는 그날도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자취방은 우리 집보다 더 낡았고 내부도 더 좁았다. 거의 모든 공간이 컴퓨터 책상과 침대 그리고 책장 하나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던 K는 결국 책상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불을 끈 채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피로가 깊어서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희미한 암적응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그의 시야에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왔다. 검은 머리카락. 처음엔 본인의 머리카락이 시야에 걸린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고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천장, 그것도 머리맡 천장에 여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천장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K의 얼굴 앞까지 닿아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피부의 눈, 코, 입의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그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여자는 기이하게 꺾인 목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보라색 혓바닥이 살짝 나와 있었다. 눈동자는 없었다. 그 흰 눈동자조차 없는 허공의 검은 구멍이 K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K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고 맨발로 그대로 거리로 달려나왔다. 그의 집 앞에는 화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단 위에는 두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밭일을 하듯 허리를 굽히고 있던 그들은 달려나온 K를 향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올해는 참 잘 익은 것 같네. 그러게요. 따는 보람이 있겠어요. K는 더 듣지 못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정신을 잃을 듯한 공포감 속에서 전화번호부를 열었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 바로 나였다고 했다.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그의 말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그가 무사히 잠들 수 있도록 방 한 구석에 이불을 펴주었고 그날 이후 약 일주일간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 주었고 약 한 달간 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 역시 또 다른 일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K가 마주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였다. 12번째 이야기, 말 없는 울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오래전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는 중학생이었고 어느 날 밤늦도록 수다를 떨던 중 친구가 불쑥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가족과 함께 어느 오래된 빌라에 살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빌라는 큰 공용주차장과 붙어 있었는데 낮에는 항상 차량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그 넓은 공간이 비어 있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주차장은 포장이 된 아스팔트 구역과 회색과 검정, 하얀 자갈들이 흩뿌려진 자갈 주차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친구는 심부름을 다녀올 때마다 그 자갈 주차장을 지름길 삼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집까지 가장 빠른 길이 그곳을 지나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친구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찬거리를 사러 나갔고 장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용주차장의 자갈 구역을 지나가고 있었고 시간은 이미 해가 완전히 떨어진 밤이었습니다. 그 자갈 주차장 한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두운색 승용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의 트렁크 옆쪽 자갈이 깔린 바닥 위에 한 남자가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앉아있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남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듯했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비어있는 주차장에서는 자갈 위를 밟는 소리조차 또렷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서는 아무런 흐느낌도 숨소리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몸짓은 분명 슬픔에 젖은 사람의 그것이었지만 마치 소리를 잃은 영상처럼 무음이었습니다. 친구는 무섭기도 했지만 그 남자가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는 바람에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친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눈이 어두운 밤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색하고 불안한 시간이 흘렀고 친구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동작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이냐고 묻고 있는 건가? 당황한 친구는 반사적으로 예 하고 말했습니다. 말을 내뱉자마자 그 남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주차장 끝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갈이 뒤엉켜 있는 바닥이었음에도 그의 움직임은 마치 땅에 발이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고 사람처럼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모션까지 곁들여가며 그 장면을 재현해 주었는데 이야기를 듣던 저도 숨을 몰아쉴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친구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정말로 사람일까?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때 내가 보인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다시는 혼자 자갈 깔린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